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요. 결산 수정 분계 계속 하겠습니다. 네. 결산 수정과 관련된 분계. 자, 그래서 소모품 정리부터 이제 설명드릴 차례죠. 앞에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4가지 사례를 봤고요. 소모품 정리 사례는 2가지 사례가 있어요. 2가지 사례가 뭐냐? 녹화가 지금 눌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2가지 사례가 뭐냐 하면은요. 어떤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회계를 말이죠. 자산으로 처리한 회사가 있고, 네. 또 어떤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1번보다 사실은 2번의 사례가 더 일반적이에요. 요게 더 별을 그리려고. 요게 좀 일반적이다. 네. 그러니까 대개는 회사들이 말이죠.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 처리를 안 하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자산 처리라는 건 뭐냐면 구입할 때 이걸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자산으로 보겠다. 네. 어차피 금방 쓸 건데. 네. 자, 아무튼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례를 바로 봅니다. 자, 우리 이 회사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만 원어치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예. 그리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가 결산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고 조사를 해야 돼요. 결산 때. 그러면 이 10만 원어치가 이 소모품 창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그동안 사용한 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7만 원어치는 사용됐더라 이거예요. 7만 원어치는 사용됐더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고는 얼마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3만 원어치가 재고로 파악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7만 원이 사용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내냐면 소모품 창고에 가서 조사했더니 재고가 3만 원어치 있더라 이 말과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장부상 재고가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걸 3만 원으로 고치려면 소모품을 자산 감소 시켜야 되겠죠. 예. 7만 원을 자산 감소. 이게 사용했으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비용으로. 예, 비용 발생. 7만 원어치는 비용으로 이때 발생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결산 때 사용한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결산 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그라미 2번의 사례가 더 많을 것 같다. 예, 자, 사례를 보면요. 구입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그냥 다 비용 처리해버려요. 예, 왜냐하면 소모품이라는 건 거의 금방금방 쓰거든요. 예, 올해 이번 달에 산 건 다음 달에 좀 써요. 거의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10만 원,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10만 원 이렇게 했다가 결산 때 재고를 조사해 봤더니 3만 원이 있대요. 이게 미사용액이죠. 미사용액이 3만 원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이건 자산으로 잡아줘야 되죠. 미사용액은.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 취소. 처음에 10만 원을 모두 비용 처리했는데 3만 원은 사용을 안 했더라. 그러니까 비용에서 취소시킨다. 그걸 자산으로 잡아준다는 것이죠. 결국에 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소모품비는 3만 원이요. 여기서도 소모품비는 3만 원. 똑같이. 아니요, 소모품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소모품 자산이 똑같이 3만 원. 소모품 비는 여기서도 7만 원, 여기서도 10만 원 잡았다가 3만 원 빼주면 7만 원. 7만 원만 단기의 소모품 비용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정분계를 함으로써 예, 정확하게 단기의 소모품비만 비용으로 발생시켜진다. 자, 소모품의 정리는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네, 이거는 결산 수정분계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이론 문제로도 많이 나와요. 단기 매매증권. 네, 그래서 결산할 때 평가하는 거 알아둘까요? 자, 사례를 한번 보시죠. 네, 사례를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이며 기말 공정가치는 12,000원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는 현재 올해 취득을 했으면 취득금액이 적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작년에 취득했다 그러면 작년 말에 평가한 금액이 장부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것은 단기에 이익을 내려고 투자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거의 다 단기에 취득한 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단기의 취득금액과 같다. 자, 그러니까 10,000원에 샀는데 결산일날 12,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2,000원을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0원. 이게 뭐예요? 수익 예, 발생이죠. 수익 발생. 자, 근데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장부금액이 10,000원인데 이번 사례는 8,000원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결산 시 시장 가격이 8,000원 공정가치죠. 그러면 2,000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비용 발생.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 이렇게 장부 금액을 고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예, 뭐 기업이 단기 매매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건 결산 때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입니다. 네, 현금 과부족 정리 사례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 현금이 과잉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죠. 사전에. 장부상 현금이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60,000원이었어요. 기중에.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00원. 실제 현금의 장부를 고쳐야 되니까 장부의 자산을 현금 자산을 늘려줍니다. 대변에 이 현금이 왜 10,000원이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10,000원. 이렇게 임시 계정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시에 이게 확인이 안 됐어요. 결산 시까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현금 과부족은 이제 없어져야 돼. 그래서 차변으로 현금 과부족이 오고 대변에 자비익이라는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부족한 것이 기중에 발견됐어요.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40,000원인 것이 확인이 됐을 때 회사는 현금이 없어졌으니까 장부를 고칩니다. 대변에 현금 10,000원 자산 감소. 차변에 원인을 몰라요. 현금 과부족. 그랬다가 결산 시에도 이게 안 밝혀졌네요. 결산 때까지. 그러면 결산 때 이거 현금 과부족 없애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다 10,000원 줬고요. 이것을 잡손실,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페이지 결산일 당일에 현금이 남았어요. 30,000원이. 결산일 당일은 현금 과부족을 없애는 날이긴데 그날 현금 과부족을 세우면 안 되겠죠. 결산 당일은 직접 자 실제 현금이 자 장부상 현금은 50,000원인데 실제 현금이 80,000원인 것이 12월 31일 날 확인이 되네요. 결산 당일 날. 그러면 이때는 현금 과부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직접 자비익, 대변의 자비익, 차변의 현금 이렇게 자산 증가시키고 수익 발생 바로 시킵니다.
그 밑에는 부족한 경우죠. 그 밑에는 부족한 경우. 당일날 결산일 당일이니까 이게 12월 31일이에요. 장부상 현금이 5만 원인데 실제 현금이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3만 원 이거 장부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차변의 잡손실 바로 비용을 발생시켜버려요. 예, 결산 당일에 현금이 불일치하면 이렇게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바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게 현금 과부족에 관한 건을 우리가 일반 전표로 결산 수정 분계할 때 일반 전표에 반영을 한다. 이거. 다음은 다섯 번째 선납세금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납세금은 법인이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를 당하였거나 또 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에 애정 납부했거나 이런 것을 결산 때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긴 사례가 없고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을 읽어보죠. 기중의 법인세 중간 애납액과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원천 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분계하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선납세금으로 분계를 합니다. 결산할 때 결산 시에 선납세금을 무엇으로 대체한다? 법인세로 대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법인세 비용 발생, 대변에 선납세금 자산 감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중에 중간 애납을 하면 그걸 자산 처리해요. 중간 애납을 할 때. 차변에 선납세금, 대변에는 현금으로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 그렇게 기중에 처리했다가 결산할 때 그 자산을 이제 없앱니다. 그리고 그걸 비용으로 발생시켜요. 결산 때 법인세로. 예. 자,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분계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분계가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사례를 이건 또 있으니까 볼까요?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 50만 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한답니다. 내년으로 도래하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일정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장기 차입금으로 비유동 부채로 분류시켜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시키고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부채로 증가시켜요. 부채 감소시키고 또 증가시킬 걸 뭐하러 회계 처리를 하느냐? 의미가 뭐냐? 비유동 부채는 없애고 이것을 유동 부채로 전환하는 거예요. 예, 비유동 부채를 유동 부채로 전환한다. 따라서 이거 제목이 뭐예요?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유동 부채를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내년에 갚아야 될 우리 빚은 이겁니다라는 것이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는 것이죠. 예, 유동 부채 안에 내년에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 들어있다. 그러면 그건 정확한 유용한 정보가 안 되는 거죠. 예. 다음에 대손 충당금의 환입입니다. 자, 사례를 보면 되겠죠. 결산일 외상매출금 잔액은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이래요. 그러면은 20만 원의 1%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손이 예상되는 게 2,000원이래요. 2,000원. 그런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0원으로 확인되었대요. 대손이 예상되는 게 2,000원인데 3,000원이나 이미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1,000원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1,000원. 그래서 이거는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관비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판관비,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해준다. 예.
차변의 대손충당금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예, 자산의 차감 계정에서 1,000원을 빼주니까 그만큼의 외상매출금이 증가하겠죠. 예. 자, 이런 경우에 이것도 수동결산 일반전표에 하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사례, 수동결산의 마지막 8번째 사례가 기타의 대손상각비입니다. 네, 기타의 대손상각비 결산할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으면 이거는 수동결산하라 이래요. 수동결산. 자, 결산일에 대여금 잔액이 20만 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래요. 그러면 이것도 2,000원. 네, 2,000원.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2,000원을 다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비용은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고, 아까 그냥 대손상각비는 뭐예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그냥 대손상각비예요. 그러나 이거는 대여금은 기타의 채권이에요. 대여금은 따라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 영외 비용 발생. 아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예, 이거는 이 대여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죠. 예, 대손충당금 2,000원. 이와 같이 기타의 대손상각비 분계는 결산 처리는 수동분계 사항이다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결산 분계를 할 텐데 자동 분계라고 그래요. 이걸 자동 분계라고 하는데, 야, 그러면 이거 수동 분계하고 자동 분계를 잘 내가 판단해서 해야 되겠군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실제 결산할 때는 누가 안 알려주니까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시험은 너무 친절하게 시험을 냅니다. 수동 분계 하라고 딱 문제를 따로 내고 자동 분계 따로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동 분계 하라면 그냥 자동 분계 하면 되고 수동 분계 하라면 수동 분계로 하면 됩니다. 네. 시험은 구분을 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결산을 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이제 자동 결산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동 결산이라는 건요, 일반 전표의 입력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동을 하느냐? 이런 메뉴를 사용합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뭔가 입력을 해서 전표를 추가하라 그러면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즉 분계가 자동으로 된다 해서 이걸 자동 결산 분계라고 그럽니다. 여기 설명 나오네요. 자동 결산 분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결산 재무제표라는 박스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다 입력한 다음에 요거 전표 추가를 딱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분계가 되는 것이다. 너무 편하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것을 자동 결산에 입력하느냐? 첫째,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은 왜 하느냐 이거? 왜 하느냐?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 분계를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줘야 당기에 판매가 일어난 상품의 원가가 얼마인가를 지가 계산을 해요. 어떻게 계산하죠?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요 상품 매출원가 공식, 이게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걸 왜 기말에 입력해야 되느냐? 이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려고.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요거 기말 재고. 이 기말 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함으로써 이제 상품 매출원가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아까 외상매출금 나올 때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하는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지만 그 설정하는 거는 거기 안 나왔죠. 예, 설정은 여기 자동결산이에요. 대손상각비 입력을 할 겁니다. 거기다가.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의 계상. 이거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몇 개 더 추가했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자동결산에 입력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상. 예. 결산 시점에 전 직원들의 퇴직금을 계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을 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퇴직급여 예상되는 퇴직급여로 예상되는 금액을 퇴직급여 전입액이라고 하는 요 항목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설정되는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입력. 아까 선납세금 있었죠? 그 선납세금 말고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 우리가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계산이 돼요. 그거 중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는 여기다 입력을 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선납세금 한 거 뺀 나머지 거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항목은 더 적어요. 예. 항목은 적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한 이제 회계 처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밑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네, 상품 매출원가의 계상. 자, 상품 매출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우리가 기말에 입력해주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예. 상품 매출원가는 비용 발생이죠. 여기 대변의 상품은 자산 감소죠. 예. 그래서 자산에서 빠지고 그것이 매출 원가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의 계상. 네, 여기 매출채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의 그 대손 예상액을 우리가 대손상각비로 비용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손 결산자료 입력에 외상매출금과 감가상각비 난에다가 받으러움 난에다가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의 계상. 네. 기능모음을 이용해 가지고요.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단추를 누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이것도 이와 같은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에 네 번째, 퇴직급여의 계상. 네,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난에다가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 추계액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돼요. 여기다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를 누른단 말이죠. 여기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비용 발생. 이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법인세 입력을 하는데 맨 밑에 있어요.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계상액에다가 법인세를 입력하고 이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법인세 등 대변의 미지급세금. 미지급세금. 왜냐면 결산에 12월 31일 날 법인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미지급세금도 나중에 2월 달에 법인세를 조정해 가지고 3월 달에 부가세를 내는데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그때 이게 미지급 세금도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 때는 미지급 세금으로 법인세를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를 시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정리할 때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하듯이 그 원리하고 같은 거죠. 자, 주의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선납세금이 있을 경우 선납세금을 법인세 등으로 대체하는 분계는 차변에 법인세 등 대변에 선납세금 이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한 후에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계상란에 추가 계상액만을 입력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아까 앞에서 배우고 왔죠. 예, 배우고 왔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동결산, 자동결산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수행 내용이 별로 없네요. 수행 내용이 뭐 앞에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주식회사 3일 패션, 우리가 앞에 거 배우느라고 이제 저기 힘들었으니까 이건 좀 간단히 냈나 봐요. 자, 한번 어느 것이 수동결산이고 자동결산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리분계를 결산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그 한국 세무사회에서 보는 전산회계는요,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안 알려줘요. 딱 이런 스타일로 나와요. 결산분계 1, 2, 3, 4 이게 딱 내놓고 알아서 수동분계 하려면 수동분계하고 자동결산 하려면 자동결산하라 알아서. 자동결산을 할 거를 수동결산으로 해도 틀리는 건 아니에요. 회계처리, 분계가 맞기만 하면 됩니다. 맞기만 하면. 근데 자동결산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골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AT 시험은 자동결산, 수동결산을 구분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거는 꼭 수동결산으로 하라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는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수행 1번은 소모품 정리네요. 이거 무슨 결산이에요? 이거 수동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기말 재고조사에 대한 상품 재고액이네요. 이거 자동결산. 그 다음에 3번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이네요. 자동. 그 다음에 4번은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잔액의 1%로 설정하라 그랬네요. 자동. 그 다음에 수행 5번은 법인세 등 추산액이 300만 원이래요. 자동.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동이 4건, 수동 1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을 여기 3일 패션만 하고 이제 연습이 끝나느냐? 뒤에 나오면 또 용산전자 새 회사가 나와요. 거기서 또 많은 사례를 연습할 거예요. 뒤에 연습할 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 1번 이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할 텐데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고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 B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에 대해 미사용액 4만 원에 대해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자, 요거는 이 4만 원이 재고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산 처리해라. 그럼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차변의 소모품 4만 원. 대변이 소모품 B 4만 원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는 나 이거 이렇게 바꿨네. 차변의 소모품 B 대변의 소모품을 했네.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영어 한 문제 때문에 점수가 70점이 안 나오고 68점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차변이 소모품입니다.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그러니까 소모품 자산 차변에 적어야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를 열으셔가지고 12월 31일 날짜에 입력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자, 3번 차변 소모 172번이네요. 네, 거래처나 적요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자, 금액이 이게 얼마라고 그랬죠? 네, 4만원 입력하시고, 네, 4만원 40 플러스 대변이 소모품비예요. 예, 소모품비 800, 네, 30번 엔터에서 4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전표에서 수동분계라는 건 이렇게 일반전표에 12월 31일자 결산수정분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다. 12월 31일자 날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일반전표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동결산 문제. 네. 근데 자동결산은 금액이 확정된 것은 그냥 가면 되는데, 자, 이 금액이 확정됐네요. 자, 그런데 요거는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다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예,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계산하고 들어가야 될 게, 이것도 확정됐어요. 근데 요거는 확인은 해야 됩니다. 왜? 추산액이 이제 이건데 선납세금이 있는가는 봐야 돼요. 예, 선납세금 있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1%라고만 알려줬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예, 이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항과 이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잔에 가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예, 그래서 합잔을 열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 시산표,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에서 엔터. 자, 먼저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납세금은요,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네요. 네. 그 다음에 당좌자산 안에서 아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죠. 외상매출금 잔액의 1%, 그리고 받으러 온 잔액의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합잔에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 있죠. 이 합계를 보면 안 돼요. 잔액을 봐야 됩니다. 여기 잔액. 예, 잔액을 봐야 돼요. 결산할 때 합계 참고사항입니다. 잔액을 보는 거예요. 자, 2,926만 5천 원인데 1%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92,650입니다. 예. 292,650입니다. 292,650 1%. 1%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그게 1%예요. 292,650. 그런데 보충법이니까 대손충당금 요 잔액 요건 뺀 나머지만 보충해야 돼요. 항상 잔액을 봅니다. 요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 82,000원을 여기서 빼준다 이겁니다. 빼줘 보세요. 그러면은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닌데? 여기 82,000원을 빼주시라고. 여기 292,250. 21만 650.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예, 제가 틀린 줄 알았어요. 210,650이 나와야 돼요. 보충해야 될 금액이 210,65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292,650원에서 82,000원을 빼주는 걸 우리가 보충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면 해야죠. 받으러. 그렇죠. 받으러이 여기 350만 원이 잔액이니까 거기에 1%는 35,000원이네요. 거기에서 보충법에 의해서 24,0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예, 11,000원 나오네요. 11,000원. 그래서 보충을 받으럼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11,000원 보충해주면 되겠다.
11,000원을 메모해 준다 이겁니다. 아까 21만 650원 메모해 뒀죠? 네. 이렇게 사전에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합잔에 와서 계산을 하고 가야 돼요. 자, 이제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받으러오면 11,000원 보충할 거고 외상매출금에서는 21만 650원을 보충할 거예요. 시험지에다 메모 딱 해두시고 이제 뭐를 여느냐면은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를 여는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 네, 열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기간을 말이죠. 예, 1월부터 1 엔터. 그러면 몇 월까지로 해야 될까요? 12까지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팝업창이 하나 나올 텐데 여기서는 확인만 누르면 돼요. 확인. 그러면 이런 양식이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어디다 입력하느냐면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 막대가 길게 나오는 것은 입력하는 난이 아니에요. 예. 자, 이게 클릭을 하면서 가보세요. 어디에 오니까 막대가 한 칸으로 딱 줄어들죠? 이런 데 올 때 이게 딱 줄어들어요. 이런 데다 입력하는 거예요. 예? 이런 데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입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자, 첫 번째 기말상품 재고액. 이건 반드시 입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시험에서 이걸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입력 안 하면 돼요. 그거는 평가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결산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부터 입력할까요? 네. 거기 수행 2번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20 플러스 엔터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네, 뭐 잘 안 되네. 찾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긴 막대일 때는 입력 내용이 아니에요. 예, 엔터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입력하는 결산자료 입력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데 입력하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셀 하나 있는 거. 자, 이게 뭡니까 지금? 퇴직급여 전입액이네요. 아까 어떤 문제였냐면 수행 내용에 퇴직금은 이 얘기 안 했네요. 예, 안 주었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안 하는 모양이에요. 이 회사는. 예, 그냥 지나가. 예,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예, 감가상각비에 왔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요 3칸 만들어져 있죠. 이거 이제 입력할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다 계산을 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숫자를 메모해 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숫자를 여기다 자동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보시면 기능모음을 씁니다. 기능모음. 자, 기능모음 클릭해 보세요. 거기 메뉴 중에 기타에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건물 250 결산 반영 금액이 차량 운반구 3633333 비품 55632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만약에 있다면 무형자산 탭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형자산은 없었어요. 입력하지 않았었어요. 자, 유형자산 탭에 아래를 잘 보시면 이게 있죠. 결산 반영. 요걸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눌러서 밑에 가보면 쫙 입력돼 있어요. 건물란에 250, 차량 운반관에 3,633,333, 비품까지 이렇게 자동 입력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항상 이런 스타일만 나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얼마요? 차량 운반구 얼마요? 시험지에다 아예 이 금액을 다 알려주더라. 그럴 때는 여기다 그냥 와서 직접 타이핑하면 돼요. 여기 기능모음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런 스타일로 하는 게 훨씬 타당성이 있고 또 작업도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엔터로 내려가 보면
어디가 또 입력란이냐면은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란에 딱 커서가 저렇게 입력할 준비가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아까 계산을 해왔어요. 대손상각, 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아까 메모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21만 650, 210 650 엔터. 그리고 받음업란도 입력할 란입니다. 11 플러스 11,000원. 선급금에 대한 것은 없었어요. 네, 문제에서 주지를 않았으니까 대손충당금 설정 안 합니다. 네, 엔터로 계속 내려가 보세요. 네, 긴 막대기는 입력사항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조감법상 특별상각, 네, 조세감면법에 따른 특별상각이 건물이나 이런 거에 있는지 있으면 여기다 넣으라는 건데 우리 특별상각 없었어요. 네, 지나갑니다. 법인세, 차감전이익 내려갑니다. 맨 마지막 줄, 예, 여기 마지막 줄에 또 입력해달라고 이렇게 딱 돼 있죠. 예, 법인세 계산. 자, 아까 수행 5번에 보면은 수행 5번에 당기 법인세 등 추산액은 300만 원이다 그랬죠. 선납세금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300만 원을 다 입력하면 돼요. 3 플러스 엔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결산자료 입력을 쭉 내려오면서 법인세 차감전이익이 제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혹시 50634? 100만 원 차이 나네요. 그러면 뭐 혹시 저하고 같은 분도 있나요? 49634? 네, 뭐 제가 뭐가 틀렸나 봐요. 네, 책에 나오는 게 정답입니다. 책에 있는 정답이.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선가 예, 손익거래 중에 잘못된 손익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예,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틀렸다는 것은 손익거래 중에 오류가 있었다. 예, 뭐 저도 아마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하는 요령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야, 그러면 이렇게 입력하는 게 다 나오느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한두 개.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고 끝. 네.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나왔다. 그러면 감가상각비에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두 개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입력합니다. 응? 두 가지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걸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전표 추가 안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전표 추가 다 같이 눌러볼까요? 예,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닫아주세요. 예. 자, 이제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와서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네, 12월 31일자를 가보면은요, 우리가 수동 결산할 때 1번 전표 말고, 수동 결산할 때 입력했던 1번 전표 말고, 전표가 2번부터 5번까지 결차 결대로 추가된 전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해가지고 자동으로 넘어온 전표들이에요. 한번 봐야 되겠죠. 자, 2번 전표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 전표에
결차, 즉 차변입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4,450만 원. 이게 뭐냐? 혹시 4,450만 원 맞습니까? 네. 여기가 틀렸네. 여기서 100만 원 제가 틀렸네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원가 100만 원이 제가 더 잡혔다는 것은 100만 원이 지금 매출로 뭔가 더 잡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이건 제 거가 100만 원이 매출원가가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매출원가가 많아지니까 법인세 차감연이익이 당연히 차이가 났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네,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네,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이게 매출원가 대체 분계입니다. 매출원가 대체 분계. 여기 적요에 보면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을 안 하고 전표 추가해도 이거는 넘어와요.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0으로 보고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0. 재고 없다. 재고 없어도 매출원가는 계산이 돼요. 어떻게?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0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결산자료 입력에서 말이죠. 전표 추가하면 이건 언제나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밑에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입력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뭐였느냐? 자, 3번을 보면요. 감가상각비였습니다. 818번 비용 발생 6,688,965고요. 결대가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203번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번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13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코드가 서로 다르죠. 감누는 건물,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비품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지만 비용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는 하나로 모두가 다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전표 보시면 여기서도 차변의 대손상각비는 221 비용은 하나입니다. 판매관리비. 그러나 대손충당금은 109번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따로, 또 111번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 따로,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입력한 법인세 300만원, 차변의 법인세 비용 발생 300, 대변의 미지급 세금, 결산 시점에는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채 증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은 것은 안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이 3번 전표부터 이 5번 전표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시험 연습을 한다든지 뒤에 있는 다른 회사를 할 때 결산을 하고 나면 요거는 언제나 만들어진다. 왜? 상품 매출원가 대체를 안 하면 손익계산서가 안 만들어져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자동 결산을 할 때 전표 추가하면 여기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언제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일 패션의 결산 분계를 다 마쳤습니다. 수행 결과를 한번 넘어가면서 보죠. 네. 여러분 수행 1번에서 수동 결산 이렇게 했었죠.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수동 결산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동 결산에 가서 여기서 확인 눌러준 거 기억나시죠? 확인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여기다 입력했단 말이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그 기능 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을 눌러서 결산 반영을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입력시켰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란에서는 합잔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잔액을 확인하고 거기에 1% 계산한 다음에 대손충당금 설정된 걸 뺐죠. 이렇게. 이렇게 빼가지고 21만 650이라는 걸 알아냈고, 또 받으러움은
여기 있는 잔액 350만 원에 1% 계산해 가지고 또 여기 있는 24,000원을 빼줬죠. 그래가지고 11,000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지고 시험지에다 적어놨다가 입력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법인세 계산난 300만 원 그건 입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 입력하고 나서 상단에 전표 추가를 우리가 눌렀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하겠느냐 해서 예. 그래서 분계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뭘 입력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를 조회해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우리가 조회해 봤습니다. 밑에 있는 수행 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분계한 것이 이것저것 내가 입력을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아예 전체를 지우고 새로 하고 싶어, 입력을. 그러면 자동 분계 일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분계 일괄 삭제 어떻게 하시느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탁 누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한번 나와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Shift 누른 상태에서 F5. 예. 그리고 나서 요 삭제. 이거 두 번 눌러야 이 화면이 나오군요. Shift F5 누르고 또 한 번 Shift F5. 그런 다음에 요 삭제 요걸 눌러주면 아까 결대로 넘어온 거 싹 지워져요. 싹 지워지고 다시 결산자료 입력해 가서 데이터 다시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일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마쳤으면 이제 장부 마감을 해야 돼요. 장부 마감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이제 결산 우리 몇 페이지냐면은 이제 291페이지. 자, 이제 결산까지 마쳤으니까 장부 마감할 겁니다. 네. 자, 먼저 마감하기 전에 데이터 체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지 검사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 차변 대변의 잔액과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점검을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해야 순서가 그렇게 되죠.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해서 제로로 만들죠. 손익계정을, 수익과 비용을 제로로 만들고, 그러면 이 마감하는데 분계가 필요하잖아요. 전표 추가로 자동으로 할 거다 이거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감에 관한 분계는 그때 회계의순환 과정 할 때 그때밖에 연습할 기회가 없다. 왜냐하면은 전산에서는 여러분이 전표를 꼬박꼬박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누르고 어떤 분계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볼 거예요. 회계의순환 과정에서 한번 했던 겁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자, 마감하면 분계가, 이런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이런 분계가. 그래서 수익은 차변에, 그 다음에 손익이 대변에, 또 손익이 차변에, 비용은 대변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손익계정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넘어가는 거, 이런 분계를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2월과 전기 2월로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감 후 2월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메뉴는 우리가 사용을 해보겠지만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2월이 안 돼요. 네.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실제로 2월은 안 됩니다. 2월도 되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값이 아마 비싸니까 교육용을 업무용으로 누가 쓰는 회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기능을 빼버렸어요.
네. 자동으로 2월 시키는 거. 자, 마감 후 2월 이거 누르면 2월이 돼요. 자, 이런 절차로 우리가 마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292페이지 하단 수행 내용 1번부터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데이터 체크 해보죠. 자, 지금 열려있는 장문 다 닫으시고요. 전체 메뉴 가십시오. 지금 할 일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로 합니다. 데이터 관리. 자, 데이터 체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 클릭하시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데이터 체크 클릭하시고, 자, 여기 이 검사 시작이라는 요 단추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검사 시작. 현재 더 데이터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다 없네요. 네.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네. 여기에 나옵니다. 어느 메뉴에 무엇. 그건 찾아서 고쳐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지금 오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작업은 무엇이냐? 합계전액산표에서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합계전액산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은 결산하기 전에 합계전액산표였어요. 지금 우리가 방금 결산을 마쳤으니까 합계전액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하게 되면은 결산 수정분계가 끝난 뒤에 합산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손충당금 같은 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아까 보충법으로 하니까 292650 아까 잔액에 요 잔액에 1% 딱 맞춰졌구나. 또 받으러움도 여기 350만 원의 잔액에 1% 35,000원 딱 맞아 들어갔구나. 우리가 결산 수정분계를 통해서 1% 딱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충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우리가 소모품, 여러분 소모품 기억나시죠? 예. 소모품에 대한 그 결산 수정분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모품의 재고가 아까 4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4만 원 재고 딱 맞잖아요. 4만 원. 나머지는 비용으로 다 갖고. 예. 지금 아직 말이죠. 판매관리비가 잔액이 있다는 것은 아직 손익계정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판매관리비가 잔액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손익계정 마감하고 나면 이런 판매관리비 잔액이 있을까요? 없어집니다. 왜? 요 금액이 그대로 대변에 이렇게 쫙 써질 거예요. 그러면서 요 잔액이 증발해 버려요. 그게 손익계정의 마감이에요. 우리 지금 아직 손익계정 마감하기 전에 합잔을 보는 거예요. 합잔을 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차변의 잔액의 합계와 대변의 잔액의 합계, 차변의 합계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합계가 서로 일치하는가를 보는 데 목적이 있고, 수정분계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 매출원가가 제대로 여기, 내 거는 지금 아직도 4,400이죠? 예, 여러분은 4,350만 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합잔에 반영이 됐는가. 예, 법인세도 300만 원. 예, 제대로 반영이 됐는가. 법인세도.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손익계정 마감하면 이 모든 비용은 잔액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상 없죠? 합잔? 네,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행 3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해가지고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대체분계를 하라. 이게 손익계정의 마감이에요. 당기처분 예정일은 2020년 2월 27일로 입력하고 전기의 처분 확정일은 2019년 2월 27일로 해라. 자, 당기의 실적에 대해서 주주총회는 이날 할 거고, 전기의 실적에 대해서 주주총회는 이날 했다 이 말이에요. 이날 했다. 그러니까 어디다 입력하는 거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다가 이걸 두 가지를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름으로써 뭐가 마감이 된다? 손익계정이 마감이 된다.
근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기 전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이쪽으로 넘어오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조회해 보죠. 자, 손익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12월을 입력해서 네, 맨 밑에 여러분 저보다 아마 100만 원이 여러분은 적겠죠. 예,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살짝 어디다 메모를 해놔 보세요. 46 여러분의 금액으로 이 금액이 똑같이 어디엔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메모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밑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선 당기순이익이 잘 넘어갔는가 한번 보세요. 6번 당기순이익이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본 그 금액하고 일치합니까? 네, 일치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 당기순이익하고 전기 2월 미처분된 이익잉여금이 이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합계가 되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합계가 되고 이것이 손익계산 2월이 되면 2월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단기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이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것이 내년에는 이걸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그래서 요 금액 중에서 만약에 이게 전기 처분 확정일 요날 확정된 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배당금, 주식 배당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날 2019년 2월 27일 날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분 예정일만 입력하겠습니다. 처분 예정일 2020 0227 2020년 2월 27일. 자, 이제 그리고 여기 전표 추가 눌러보세요. 다른 거 입력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 추가. 그러면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자, 합계잔액시산표로 지금 가보세요. 합계잔액시산표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합계잔액시산표 조회했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비용이 말이죠. 비용이든 수익이든 여기가 전부 비었어요. 예, 여기도 전부 비었어요. 없어. 왜냐? 수익과 비용이 전부 다 제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손익계정의 마감이란 말이죠. 이게 제로가 됐잖아요. 이게 제로. 여기도 제로. 아까 대변에 잔액이 있던 것은 차변에 가버렸고 차변에 잔액이 있던 것은 대변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치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일반 전표로 한번 가보세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짜로 조회하면은요. 아까 전표가 5번까지 있었어요. 5번까지. 결산 끝나고 나서 5번까지. 그런데 6번부터 더 추가된 게 발생합니다. 자, 6번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죠. 차변의 상품 매출 1억 얼마, 또 대변의 손익계정 대변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7번부터 나머지는 7번 전표는 손익계정 차변의 비용들이 왔죠.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비용들이 모두 손익계정으로 오면서 다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전표는 손익계정에서 그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어요. 이게 바로 자본으로 가는 거죠. 자본. 4,600만원, 여러분은 아마 저하고 100만원 다른 그것이 아마 손익에서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 이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다시 대체가 되고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9,600만원인가 500만원이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377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기까지 마무리가 딱 돼요.
좀 이거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예? 우리가 우리 회계 막 공부 시작할 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딱 한 번 해보고 여태 안 하다가 오늘 지금 한번 자동으로 된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급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행 4번이 뭐냐? 자, 이제 완벽하게 손익계정 마감했으니까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고 2월 해야 돼요. 여기 하면 끝나요. 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할까요? 자, 어디에 가느냐? 다 장부 닫아 보십시오. 자, 장부 다 닫고 마지막 하는 작업이 요겁니다. 마감 후 2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하는 작업을 여기서 마감 후 2월에서 하는 거예요. 자, 마감 후 2월 하셔가지고 모든 환경 설정, 거래처, 계정 과목, 고정자산 등록 현황 포함해서 재무상태표 계정까지 모두 2월을 할 겁니다.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감 단추를 누릅니다. 마감 단추. 그랬더니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2월 될 기수 및 연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2월 마감해주는 메뉴입니다. 교육용에서는 데이터 2월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인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마감이라는 단추가 뜨게 됩니다. 마감.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장부는 수정을 안 해요. 마감을 해놓으면 수정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고칠 게 혹시 있으면 어떡하죠? 그때 다시 와서 마감 취소하고 그때 고쳐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결산과 장부 마감까지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네, 재밌죠, 아주. 네. 자, 여기 뒤에 다음 시간에 말이죠. 우리가 좀 끝부분이 좀 빨랐으니까 여기 수행 결과 다음 시간에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